1941년 6월 22일에 그 전에 이제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었는데 이걸 파기하고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투입을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독일군이 공포에 떨었던 무기들.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스탈린의 3대 무기 중 첫 번째인 슈트르모빅. 이 슈트르모빅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지 공격 임무, 즉 땅을 공격하는 군용기란 뜻이에요. 이 전차도 아니고 이 비행기에 전투기에 무려 37mm 기관포를 장착을 해요. 그런데 그 용도가 뭐냐? 적 탱크를 잡는 선봉에 서서 독일군을 공격한 공격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슈트르모빅이었던 거죠. 저공으로 이제 날라 들어와가지고 기습적으로 뭐 기관포 등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거나 해서 공습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팔자형. 그렇죠.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빙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팔자형을 그리면서 거기를 초토하는 거죠. 대전차 폭탄이었어요. 전차 공격하는 PTAB라고 불리는 건데 이건 뭐냐면 폭탄 한 발에 1.7kg 정도 되는 소형 폭탄 192발을 탑재한 자탄 형식으로 자탄. 그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요즘 흔히 하는 집속탄이라는 게 있죠. 집속탄이. 예, 그 안에 큰 이 폭탄 한 발 안에 이제 그 자탄이 몇백 발 들어있는 이런 집속탄의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슈트르모빅 한 대에 4발 정도의 PTAB 폭탄을 장착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통 100m 정도의 고도에서 투하를 하면 폭 15m, 길이 70m 정도를 지역을 완전히 폭탄발로 쑥대밭을 만드는 거죠. 이 집속탄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가 인마살상 이 보병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적 전차라든지 기계부대 공격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형 폭탄이 크기는 작아도 두께 7cm, 70mm의 장갑을 간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70mm면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로는 적은 두께가 아니죠. 7cm를 뚫는데. 7cm면 얇은 거 아닙니다. 네. 더구나 이게 장갑을 그랬다는 것은 상당한 능력인데 이제 이런 폭탄을 투함으로써 이 독일군의 전차라든지 기계부대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되면 병사는 물론이고 차량도 그냥 박살나는 거고. 차량이 박살나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장갑 차량까지도 이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무기가 로켓탄이에요. 로켓탄은 초기에는 그 장갑 간통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는데 1942년 말부터는 장갑 간통력이 향상된 이 탄두와 출력이 강해진 로켓 모터 등을 장착한 그 로켓탄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와, 15m 곱하기 70m가 초토화 된다. 4차선 도로 이렇게 일렬로 가는데 뿌리면 그냥 쭉 가는 퇴각하던 병사들 그냥 뭐 하여튼 뭐 그냥 그렇죠. 난리 났겠네요. 와, 이래서 진짜 무슨 포비아 걸릴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어 쪽에서는 뭐 이렇게 또 새롭게 뭐 업그레이드된 거 뭐 좀 없습니까? 좀 개선됐는데요. 좀 흥미로운 방법들이 사용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슈트르모빅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후방사수가 그 날개가 수직 꼬리 날개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사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후부 동체에다가 교란용의 DAG-10 수류탄 발사 장치가 뒤에 전투기가 오면 거기다 수류탄을 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그냥 절대로 맞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인데 수류탄을 전투기에다 수류탄을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 DAG-10에 이제 수류탄이 10발이 장착이 돼 있는데 조종사나 후방사수가 조작을 해가지고 이걸 한 발씩 발사를 해요. 수류탄 발사기 쏘듯이 발사를 하면 자동으로 펼쳐지는 낙하산이 달려 있어요, 수류탄에. 그래서 발사된 지 3초 뒤에 이제 폭발을 하면서 반경 100m의 공중에 파편을 흩뿌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뭐 격추가 될 것 같진 않죠. 그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그건 제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역할은요. 이걸 실제로 뭐 낙하산 날린 수류탄을 쏴가지고 그게 터지겠습니까, 비행기가? 그게 아니고
뒤에서 쫓아오다가 이게 이제 나와서 낙하산이 펼치고 수류탄이 뭐 터지는 상황이 되면 후방을 오던 이제 독일 전투기 조종사가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피하는 거죠. 네. 피하다 보면 이제 그 사격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그런 거였던 거죠. 또 그런 새로운 뭐 플레이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만 장치가 근데 이거는 수류탄 같은 걸 터뜨려 가지고 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뭐 파일럿들이 뭐 훈련도 좀 덜 돼서 뭐 초보급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기술도 늘었겠죠. 네. 군대가 뭡니까? 짬밥. 짬밥이죠. 쉽게 하면 이게 경험치라는 게 짬밥이죠. 네, 그래서 그 소위 짬밥이 쌓이면서 그 체계적인 이제 공격 전술을 이제 구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슈트루모빅 조종사들이 전투 지역에서 이 아까 뭐 20-30m 얘기했잖아요. 이런 매우 낮은 고도를 V자형 대형으로 비행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후방 뒤통수 얻어맞으면 안 되니까 그거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경계해주면서 방어 능력을 상상시켰고 또 독일 전투기 요격이 심한 경우에는 서로 꼬리를 물고 원을 그리고 돌면서 이 방어진으로 끼어드는 이제 독일 전투기들이 앞뒤에서 공격하는 이러한 이제 원형 방어진 전술까지 구사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참고로 그 악명 높은 독재자였던 스탈린 샤나 바실리 스탈린의 경우도 슈트루모빅의 파일럿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따르면 총 26번 출격을 했고 그 뭐 아버지의 후광 덕인지는 모르겠으나 20대에 벌써 장군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쪽은 장군이 좀 자주 나오는구나. 네. 어린 나이에도 장군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또 공식 정보로는 독일군이 자랑하던 포케볼 190 전투기가 있는데 이것도 뭐 한때 격추가 안 됐던 전투기로 아주 유명했던 건데 이걸 격추한 그런 기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공직 정과라니까 뭐 믿어야겠습니다. 근데 스탈린이 뭐 생산 공장에 직접 막 편지도 쓰고 이렇게 막 애를 썼다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뭐 설마 본인이 직접 쓰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본인 명의로 초하는 비서가 쓰는 거 본인 명의가 중요한 본인 명의로 나는 거겠죠. 슈트루모빅이 전쟁 초기에 우랄산맥 근처로 공장들을 이전을 해요. 근데 너무 급하게 옮기느라 공장이 지붕도 없었대요. 여기 건조한 지역이라 그나마 그게 가능한가 본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생산량이 저조하고 그래서 스탈린이 편지를 보냅니다. IL-2, 일루신-2는 우리 군의 빵과 공기처럼 소중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생산량이 너무나 저조해서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빵과 공기 같겠습니까? 많은 설마 하니 뭐 이 정도로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스탈린의 편지를 받고는 생산력이 이제 급상승을 합니다. 이게 뭐 무서워서 그런지 감동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1941년에만 1134기가 생산했는데 독소전 발발 후에 또 885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 공사가 계속이 되고요. 1943년 말부터 44년 중반까지 소련 공군이 보유한 전체 항공 전력의 3분의 1이 슈트루모빅이었다고 할 정도로. 아마 그 근처에 모든 작업이 중단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차출이 돼서 집중 투입해서 이 슈트루모빅을 만들었겠죠. 스탈린이 얼마나 악명 높은 공포 정치를 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잘못하면 시베리아 수용소 가서 바로 사망하니까. 그러니까요. 편지 왔다. 불불불불불 떨고 자라겠습니까? 실망 이렇게 적혀있고. 그죠? 저희도 군대 생활했을 때 오늘은 좀 목소리가 적네. 이거 진짜 밤새 무슨 복창 훈련이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45년 5월에 이제 드디어 베를린이 소련군에 함락이 되잖아요. 근데 5월 8일 날 이제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면서 그 참혹했던 이제 그 유럽 전투 2차 대전의 유럽 전장이 이제 끝을 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소련군이 이제 베를린에서 한번 무력 시위를 했어요. 자기 이겼다, 점령했다 과시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베를린 하늘에 소련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는 슈트루모빅들이 무력 시위 비행을 하면서 그 과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럴 만도 했겠습니다. 당시 뭐 전승이니까 이건요. 네. 자, 이렇게 슈트루모빅이 소련 공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전력이었고 스탈린의 3대 무기가 됐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무기고 스탈린의. 그럼 이제 스탈린의 두 번째 무기는 뭘까요? 네. 우리 뭐 본 게임이 벌써 100몇 편이 됐는데 오랫동안 시청해 보신 분은 벌써 딱 감 잡으셨을 거예요.
본 게임 이 MC는 잘 모르겠어요. 네, 출연진 MC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전 MC를 비롯해서 특히 전 MC보다 우리 작가님들이 좋아하는 AK47 아닌가요? 아 그보다 좀 큰 거, 크고 무거운 거, 센 거. 예, 바로 T-34 전차입니다. 우리 작가분들이 탱크를 좋아해요. 우리 큰 작가님이 특히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머리가 갔느나요? 탱크를 좋아하는 우리 작가님이. 그래서 원장님 지금 탱크 탈 때까지 이 작가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신 거 아니거든요. 본게임 작가. 여하간 이 전차를 만든 이제 미하일 쿠시킨이 1934년에 이제 기본 설계를 해서 3사, T-34라고 이름이 붙어졌는데 그 당시로는 정말 획기적인 전차였어요. 우리 원쌤도 굉장히 거의 최애 전차 아닙니까? T-34?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독일군 전차를 더 좋아하긴 해요. 전차에 관한 한. 아니 갑자기 왜 러시아 얘기하시는 분이? 그래서 아까 AK-47 얘기했어요. 약간 그 독소전에서도 이 독일군 반격하고 격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성봉장 역할을 하죠. 우리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 우리 T-34라는 영화 최근에 개봉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예. 다큐멘터리 보면 하여튼 선봉에 서 있는 전차가 딱 T-34입니다. 이 독일군도 노획한 T-34를 사용하고 뜯어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개발한 게 5호 전차 판터죠. 그래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 여간 1930년대 후반에 기존에 있던 BT-7 전차를 모체로 해서 설계했고 2차 대전이 종전될 때까지 무려 몇 대가 생산됐느냐? 스케일이 엄청 커요. 네. 우리 8만 대가 생산됐어요. 그 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전차 사상 아마 가장 많이 생산되면서 영향을 많이 끼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 이제 독일의 주력 전차가 4호 전차가 있는데 무게는 비슷해요. 무게는 4호 전차가 뭐 25톤, T-34는 26.5톤, T-34가 2.5톤 더 나가는 그 정도였는데 속력은 오히려 T-34가 더 빨랐습니다. 4호 전차가 시속 39km, T-34가 50km.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빨리 달렸고 또 여기 이제 76.2mm 고속 전차포를 탑재를 했는데 이 전차포는 대부분의 독일 전차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방어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독일군이 보유하고 있던 당시에 최신형 대전차포 사격은 견딜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갑이 두꺼운 데다가 경사 장갑이잖아요 앞쪽이. 그래서 평평한 판에 90도로 탄을 맞으면 관통이 잘 되지만 이제 비껴가니까 또 심지어는 이 경사이다 보니까 안에 두께도 두꺼워지죠. 그래서 관통이 쉽지 않았던 것이고. 근데 이게 뭐 다 그랬을 것 같지만 그때 이제 독일,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방 경사판이나 전방 포탑판 이런 걸 갖춘 전차를 만든 게 2차 대전 막바지나 돼서예요. 굉장히 빨랐던 거죠, T-34가. 그 다음에 이제 넓은 틀에 그리고 스프링에 연결된 바퀴 이게 이제 크리스티식 완충 장치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표면에 미치는 하중 충격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쇼바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게 되게 좋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진흙이나 눈길을 갈 때 승차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흙이나 눈길을 갈 때 이제 지형을 횡단하는 게 좋고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죠. 예. 그다음에 엔진도 이제 12기통 디젤 엔진인데 다른 이제 독일 전차들은 이 휘발유 엔진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휘발유 엔진은 이 말이 이름이 왜 휘발유냐 이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증발이 잘 됩니다 휘발유가. 그래서 휘발유인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휘발유 그냥 놓으면 그게 막 날아가요? 빠르게 그러니까 뭐 알코올처럼 빨리 날아가진 않지만 기화가 좀 꽤 기화가 빠른 편인데 디젤유는 이제 그게 훨씬 이제 덜 하니까 연료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고 또 유지 보수나 운영도 간단하다.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인 전차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디젤, 휘발유 이렇게 또 엔진 차이가 있군요. 네. 휘발유 넣어주세요. 디젤 넣어주세요. 잘못 넣으면 또 큰일 나고. 잘못 넣으면 혼유되면은 그 사명은 바로 영창이죠. 이거 디젤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휘발유 넣었다가는 농담이고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단점도 있죠. 뭐냐면 무슨 열악한 통신 장비인데. 통신 장비요? 예, 통신. 그러니까 이 전차들 같은 경우 보병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져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말로 해가지고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끄러운데 또.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후기를 쓴다든지 뭐 이제 그런 방식을 쓰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는데 원래 이제 무전을 써야 제대로 교신이 되고 통제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소련 전차 중에는 이 무전기, 무선 통신 장치를 제대로 갖춘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보통 중대장급 이상에만 무선 통신 장치를 이제 갖고 있었고, 이게 중대장이 끼리나 아니면 대대장들, 상급자들하고 그러니까 무전기로 연락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나머지 중대원들한테는 이제 깃발을 써서 이제 지휘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연막 이렇게 막 뒤덮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포연에 의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안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우리가 전에 이제 독일의 전격전 얘기를 하면서 다뤘던 것 같은데 독일이 초기에 이렇게 파죽지세로 그 서유럽을 침공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 기갑부대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전을 했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독일은 전차 부대에 무전기를 다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지휘관이 통제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에 비하면 소련군은 이제 그게 없었다는 거죠. 독일과의 전쟁 첫 해인 1941년 이때만 해도 생산 수량이 원체 적고 그리고 이제 소련의 전차 운영이 좀 후진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각계경파를 많이 당했었습니다. 전차들이 T-34가. 근데 나중에 이제 수량이 넉넉히 갖춰지고 운영 노하우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 효과가 발휘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후에 소련 당국이 T-34의 제작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스탈린그라드 트랙터 공장, 그죠? T-34를 만들었던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하던 1942년 9월 말까지도 여기서 T-34를 생산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아까 나왔던 그 쿠르스크 전투 거기에는 사실 이게 역사상 최대의 전차전인데 이때 소련 전차가 대략 5,000대가 동원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능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고 전쟁 말기에는 85mm 포 전차포를 탑재한 이제 개량형 T-34 85가 또 등장을 하는 것이고, 요건 뭐 당연히 주포를 장포신 85mm 포로 바꾸고 장갑도 포탄 부분만큼은 최대 90mm까지 늘린 90mm 말이 90mm지 예, 9cm인가요? 그렇죠. 꽤 두꺼운 거고 이렇게 만든 이제 개량형도 전쟁 끝날 때까지 3만 대나 만들어지는 그런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랄까 뭐 그런 거죠. 예, 자기 나라 지키는데 뭐 그렇게 쓰지. 결국은 이 뭐 T-34 85형은 한국 전쟁의 그 북한군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 남침의 도구가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무기 살펴보도록 할까요? 스탈린의 3대 무기 세 번째 마지막 주자는 뭡니까? 네. 바로 이 친구인데. 뭐 트럭이 네. 뭐예요? 저 아이빔인가? 철강. 네. 뭐 무슨 저 철강 빔 운반하는 트럭 같죠? 그러게요. 딱 그건데. 근데 이제 이 이후에 뭐가 실리냐? 로켓탄이 실립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지금 다연장 로켓 발사기인 거죠. 로켓이 없는 상태군요, 그거는. 네, 로켓이 없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바로 스탈린의 오르간이라고 불린 카투샤 로켓입니다. 카투샤. 카투사가 아닙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죠. 카투사는 한국에서 미국과 협업하는 우리 그렇죠. 군인이고 이제 주한미군에 증원된 한국군을 카투사라고 그러는데 카투사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카추샤예요. 그래서 그랬다가 혼납니다. 카투사가 아닌 카추샤입니다, 이거. 현대 이제 다연장 로켓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데 20년 전에 북한이 뭐 서울 불바다 뭐 해가지고 시끄러웠던 적 있죠. 그게 이제 그때 북한의 방사포가 이제 그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이 됐었는데 그게 단장 로켓에서 북한은 이제 방사포라고 그러죠. 그 마찬가지 이 카투사 로켓이 이제 북한판 방사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정식 명칭은 BM-13이에요. 단장 로켓 BM-13이고 구조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트럭에다가 로켓 발사용 런처 레일이죠. 레일을 이제 얹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 보면 이게 레일이 좀 8개인데 뭐 적게는 뭐 많게는 뭐 40개 이상 레일을 이제 깐 것도 있었대요.
여기에다가 이 고폭탄을 탑재한 사거리 5km 이상의 이 단장 로켓들을 이제 여러 발 장착하는 거죠. 예. 단추를 누르면 순식간에 슉슉슉 날아가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카투샤 로켓 한 문 가지고 이제 12,000평 정도의 면적을 초토화할 12,000평이면 어느 정도? 축구장이 보통 한 2,000여 평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장 67개를 초토화할 수 있는 그 정도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BM-13 한 개 포대가 4문 이런 발사 차량 4개로 구성이 됐는데 10초 내에 이제 발사할 수 있는 포탄의 양이 일개 포병연대가 거의 동시에 사격하는 것 같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고로 BM-13은 이제 직경이 132mm, 우리 구형 다연장 로켓이 130mm예요. 그러니까 구형 로켓.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죠. 13cm, 13.2cm니까요. 그리고 무게는 42.5kg, 탄두 중량은 18.5kg이었다고. 그렇군요. 스탈린의 오르간. 보통 이제 하늘을 나는 뭐 T-34 뭐 이런 식으로 좀 무서운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스탈린의 오르간, 카투샤. 근데 카투샤 이게 참 이게 무슨 이 여자 이름이었던가요? 여자 이름이죠. 여기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 쪽 이름들은 원래 이름이 있고 그걸 줄인 좀 애칭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엘리자베스, 리즈 뭐 이런 그런 거. 카투샤는 러시아어로 이제 예카테리나 대제라고 있었죠. 이게 이제 영어권 이름으로는 캐서린이에요. 이게 좀 달라 보이지만 써놓으면 비슷합니다. 의외로 이 빼고 이렇게 보면 캐서린이 영어권에서는 뭐가 되냐면 캐시가 되죠. 우리 뭐 캐시가 그 애칭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카투샤로 변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자 이름이 맞습니다. 카투샤라는. 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 가장 유명한 얘기는 이제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카투샤였고, 그 다음에 러시아, 소련에서는 또 전쟁에 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는 민요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스탈린 오르간, 레일이 오르간처럼 생겨서 그런 걸까요? 왜 오르간이라고 붙였대요, 그런데? 이게 발사될 때 특징적인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소리가 그런 오르간 소리래요? 뭐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쇠가 울리고 이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레, 미, 파 이렇게 가진 않겠습니다. 약간 그런 걸 뭐 연상시키는 어떤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죠? 하여튼 그 다큐를 보면 그런 일반적인 파이프 오르간처럼 우아하고 그러지는 않죠. 강한 불로 쇳소리인데 그거를 이제 좀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여간 오르간이란 별명 붙인 무기가 또 있어요. 그 단장 로켓 중에 그 미군 우리 전에 M4 셔먼 전차 얘기 한참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4.5인치 로켓 무려 60여 발 그 로켓 발사기를 얹어서 만든 다연장 로켓 포가 있는데, 이 제식명이 T-34. 온통 T-34. 하늘을 나는 T-34. 그냥 T-34. 이거 뭐야? 그리고 뭐 미국의 T-34. 와, 우리 작가들 진짜 T-34 좋아하네요. 온통 T-34야. 그리고 이거 우연인 거예요, 그냥? 이름이? 좋으니까 갖다 붙였겠죠. 아주 하여튼 희한한 적인데 일치인데요. 이거 다 T-34예요. 이 애칭이 뭐냐? 카페오라가 아니고 칼리오페라는 애칭이 붙었어요. 칼리오페라는 이제 애칭이 붙었고, 뮤지컬 등에 쓰이던 이제 증기 오류관의 이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 이제 엮여 있는 로켓 발사관이 마치 이제 오르간 뭐 파이프처럼 보인다고 해서 뭐 그런 별명이 붙은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래가 아까는 뭐 그 사진은 뭐 트럭이기도 했고, 그 방금 말씀한 T-34 그 제식명, 그 미국 거는 전차에도 붙인다고 했는데, 그럼 카투샤도 그러면 트럭 사진을 봤는데 뭐 전차나 이런 거에 붙이는 케이스도 있었나요? 탱크에? 그렇죠. 있는데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파생된 형태가 되게 다양해요. BM8, 13, 14, 21, 24, 25, 27, 30 이런 식으로 뭐 이름도 굉장히 많은데, 요건 이제 이 그림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트랙터 같은 데 실어가지고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또 그래, 아래가 모관별 상관은 없군요. 궤도 차량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밑에가 안정되고 무기가 충분하고 안정되게 받쳐주기만 하면은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위에 여기는 이제 포들이 이 미사일들이 보이시죠, 로켓들이. 아, 그러네요. 예.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려 있다가 이제 레일을 따라서 쫙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북한 열병식 보면 트랙터에 끌고 다니는 다연장 로켓이 있어요. 107mm 다연장 로켓 트랙터에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농업용 트랙터. 진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서 조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한 데 가서. 그러니까 목표하는 지점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단추 누르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용적이긴 하네요. 그러면 이 카투샤가 그 독소전에 처음 쓰인 건가요? 네, 이제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탄생 과정을 보면 그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 1938년 6월에 이제 그 탄생을 했고요. 그때 그 소련군 포병 총국 GAU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원래 이제 이게 그 항공기에서 공대지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공대지 로켓으로 쓰던 게 있어요. 이게 이제 RS-131. 그러니까 132mm 로켓. 아까 132mm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BM-13이. 이 RS-131을 지상 무기한 것이다. 근데 이제 요즘은 유도 로켓도 있지만 이때는 유도 장치가 없는 그야말로 이제 무유도 로켓이죠. 그리고 단발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목표물을 명중시키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그런 거였는데 대신에 이제 아까 뭐 정확도 떨어지면 뭘로 한다? 양으로 커버. 양으로 커버한다. 그래서 뭐 가급적 많은 양을 달아서 쏜다. 항공기는 많은 양을 다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상 무기화 한 것이고 이게 그래서 땅 위에 이제 다연장으로 묶어서 쏘자 이제 그런 것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운용 체계인데 처음에는 일반 트럭의 위가 아니고 옆에 장착해 운용하는 방식을 생각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옆에서 쏘다 보면 이 차체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안정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아 역시 위에다 얹어놓고 쏘는 게 맞겠구나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게 일선 부대에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았대요. 왜냐하면 로켓 한 번 쏜 다음에 다시 실어야 되잖아요. 로켓을 런처 발사대에 다시 얹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이제 많이 걸렸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곡사포로 쏘는 것보다 불편하고 뭐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야 그냥 기존 포로 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그런 그 의견들이 아무래도 일선 부대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기 발달사를 보면 항상 이게 지나고 보면 그때 왜 저렇게 신무기를 도입하는데 소극적일까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당시로는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그 변화에 대한 뭐 거부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초기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독소전이 발발했을 때 몇 기가 들어갔냐? 40문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에 비해서 적은 건데요. 그렇죠. 독소전의 규모에 비해서. 그렇죠. 엄청 적은 거죠. 쓰고 보니까 이 화력이 뭐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뭐 그 뒤에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거죠. 네. 그 일제 사격 같은 거 한번 해봤으면 아 이거 해야겠구나 알 텐데 한 방에 그냥 진짜 그 축구장 6개가 날아가는데 아무튼 그래도 또 그 처음에는 일선에서 반응이 좋지 않았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야 맹활약 언제부터입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은근히 화력이 막강한 게 이제 밝혀지고 하다 보니까 1941년 8월에 36대의 카투사 로켓포로 구성된 8개 미사일 연대가 창설이 돼요. 그러니까 꽤 규모가 생긴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스탈린그라드전에서 바로 이 카투샤 로켓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소련의 대반격이 시작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정말로 일제 사격 화염을 뿜어내기 시작했는데 14개에서 48개 로켓을 연속으로 발사했고 4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4만 제곱미터 10,000평 좀 넘는 거죠. 엄청 3평이 3.3. 그 대부분의 무기가 스탈린그라드 전에 이게 대반격이 되면서 그때 이런 무기들이 있으니까 또 대반격도 다 했겠죠. 그러면 이쪽이 있으면 상대도 뭐 노획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스파이를 풀어서라도 뭐 베끼거나 뭐 벤치마킹 뭐 하지 않겠습니까? 독일 쪽은 없나요 이런 다연장이? 네, 당연. 당근이죠. 그러니까 있다 이 말씀이죠. 네, 당연하죠. 항상 전쟁의 역사를 보면
상담해서 괜찮은 거 있으면 금방 베끼고 전차니 뭐니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군의 경우도 이제 이런 로켓포가 있었는데 이겁니다. 분위기는 많이 다르네요. 네, 이건 분위기는 많이 좀 달라요. 약해 보이는데요. 이거 살상 능력이나 이런 거는. 근데 뭐 이제 아무래도 뭐 하는 거 야포처럼 네. 이제 끌고 다니는 견인해 다니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근데 그 구경은 보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그 독일군에는 그러니까 아까 소련군 이게 스탈린의 오르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독일군은 별명이 비명 지르는 미미. 참 하여튼 이름은 이 살상력이 엄청난 북인데. 그래요. 이름은 정말 맞아. 예? 속된 말로 이게 생긴 거와 다르게 아주 예쁜 이름들을 다 붙였어요. 살상력 이렇게 있어 보이지 네. 않죠? 무슨 군고구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아, 뭐 여기 복장이 군고구마 장구 같기도 하고. 모자가 예. 군고구마 구우시는 분은 모자를 이렇게 써야 되긴 하거든요. 하여튼 그 네벨베르퍼라는 북인데요. 이게. 네, 네벨베르퍼. 네벨베르퍼 카츄사는 이게 뭐 누가 형님이냐 동생이냐 따지기 곤란할 만큼 이제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네벨베르퍼라는 이름은 예. 1차 대전 때 굉장히 많은 양의 연막탄과 가스탄을 발사하던 이제 사용하던 이름이 그대로 남아서 이제 붙여진 건데요. 네, 네. 독일은 2차 대전 발발 전부터 이제 로켓을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뭐 V2니 이렇게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또 이 로켓 추진체를 이용해서 많은 양의 연막탄이나 가스탄을 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결과로 기존에 있던 네벨베르퍼 35를 대신해서 150mm의 네벨베르퍼 41이 만들어졌고, 1940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프랑스 전투에서 사용이 되죠. 네벨베르퍼 41은 6개의 발사관이 트레일러 위에 장착이 돼서 6,850m의 사정거리를 갖는 회전 안정식 로켓을 발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까 얘기한 스탈린 오르간보다는 좀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직경이. 예, 그러니까 약간 큰 거죠, 직경이. 맞다 보면 야 쟤네께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군 꽤 낫다. 원래 남의 떡이 뭐. 남의 떡이 원래 이제 그렇죠. 좋아 네. 보이고 뭐 그런 건데 네. 독일 쪽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독일이 또 이제 후반부로 가면 이제 상당한 이제 물량 부족 이제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SS 친위대, 무장 친위대가 이제 카투사를 도입을 했는데 이거가 좀 쓸만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복제한 이제 그 카피 생산한 이런 게 있는데, 이 독일 버전의 카투사는 80mm, 8cm 다연장 로켓 투사기라는 명칭으로 이제 그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의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트럭이 아니고 반궤도 트럭이죠. 우리 전에 앞에는 하프 바퀴가 트럭. 있고 뒤에는 무한궤도가 네, 있는 네. 그런 반궤도 트럭이라든지, 뭐 프랑스제인 그 MCG 반궤도 트랙터 등에 얹어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예. 스탈린의 3대 무기 마지막으로 카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뭐 독일이 카피까지 해서 만들 정도니까 확실히 중요한 무기는 중요한 무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카츄샤 로켓이 우리가 무기 발달사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적 북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다연장 로켓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형태, 명칭 뭐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무기 측에 있어서 중요한 전력 부분의 하나가 됐죠. 특히 포병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카츄샤는 그런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1942년 말까지 3,237문이 생산이 된 것을 정점으로 해서 전쟁 말까지 이제 1만 문 정도가 생산이 돼서 전쟁 또 곳곳에서 이제 활약을 했다고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이제 역전할 때, 반격할 때, 소련이 반격할 때 이제 그때도 역시 소련의 반격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역할을 우리 BM-13이 했다는 것이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유쾌한 친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 때문에. 6.25 전쟁 때. 아, 얘도 네. 쓰였어요? T-34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이 소련이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 소련이 지원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이 카츄샤 로켓이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 전쟁기념관에 가면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과 비슷한 카츄샤 로켓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야외 전시장이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군, 중공군한테 활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씁쓸한,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진 그런 무기죠.
스탈린의 3대 무기, 특히 독소전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슈트로 모빅, T-34, 카투샤까지 봤는데 이 엄청난 무기들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또 무기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밀병기였다고 하는데 스탈린의 비밀병기, 소련의 형벌부대. 뭐지? 형벌부대? 예, 소련의 형벌부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본방야에서 해서 알아봤습니다. 형벌부대 한번 보시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12명의 흉악범. 다행히 죽지 않고 석방됐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고도의 살인훈련. 나치 독일에 대항해 처절한 전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죄를 싣고 사는 길. 이렇게 영화처럼 죄수들로만 구성된 부대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부대였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가장 잔혹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때 독일군에게 악몽과도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독일군을 향해 무모하게 진격해오는 정체불명의 존재들. 이들의 존재는 바로 소련의 형벌부대. 형벌부대는 말 그대로 죄를 지은 병사들을 모아 편성한 부대였습니다. 자신들의 죄값을 피로 씻으라는 것이었죠.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야만 죄를 사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상은 반드시 중상이어야 했고 경상을 입고 돌아올 경우에는 조국을 배반했다는 제목으로 총살을 당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된 걸까요? 형벌부대원 대다수는 조국을 배신했다고 총살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이었습니다. 적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병사도 있었고요. 직장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죄수가 돼 끌려온 민간인도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는 직장에 지각할 경우 단 20분의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하는군요. 형벌부대의 근무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치열한 전장에만 투입됐죠. 게다가 아무런 무기도 지급받지 않고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냥 몸으로 알아서 싸우라는 거죠. 이들은 죽은 동료의 무기를 집어서 싸워야 했습니다. 휴식도 없이 전장과 전장을 오가야 했던 형벌부대. 공격 시에는 언제나 선두에 서야 했고 퇴각 시에는 후미 방어를 맡았죠. 정규부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신 죽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공격을 주저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무장한 경비중대, 즉 독전대에 의해 가차없이 사살되고 말았죠. 그렇게 탈출은 절대 불가능. 해방되는 길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형벌부대는 본격적인 공세작전을 앞두고 맨몸으로 지뢰밭을 개척하는 임무도 맡았습니다. 이때 부대원들이 손목을 철사줄로 묶어서 일렬 횡대로 세운 뒤에 지뢰밭을 향해 돌격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잔인하죠. 공군에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슈트로모빅에도 탑승했죠. 공격기나 폭격기의 방어용 기관총 속에서 사수로 탑승했고 엘리트격인 조종사와 달리 이들에게는 낙하산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데요. 보통 기체가 추락하면 기체와 운명을 함께하거나 맨몸으로 뛰어내려 자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군 수뇌부에서는 이들에게 총 10회의 출격에서 살아남으면 죄수 신분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원들이 전투 의욕을 높였지만 실제로 10회의 출격에서 살아남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9회 정도까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소련군은 이들을 다시 육군 청벌대대로 전속시켜버리곤 했죠. 그야말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던
주옥의 늪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스탈린 입장에서는 형벌 부대의 말로 신이 선물한 비밀 병기나 다름없었죠. 스탈린은 1933년 대숙청을 거치면서 양산한 수많은 정치범들을 처리할 방법이 필요했고 마침 전쟁이 터지면서 이를 해결할 일석이조의 방법으로 형벌부대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겁니다. 이런 형벌부대의 존재는 전쟁 후에도 소련 당국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는데요. 전과 또한 세상에 알려질 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구소련 붕괴 이후 각종 문서가 기밀해제되면서 형벌부대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1988년 소련 군사사 저널에 명령 220초로의 전문이 공개된 건데요. 러시아의 한 군사 역사학자가 발견한 기밀 문서에 따르면 약 6만 명이 독전도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60만 명은 형벌부대에 복무토록 명령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수십 년 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소련 형벌부대의 이야기들은 여전히 발굴되고 있습니다. 스탈린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전장의 총알바지로 내보냈는데요. 사람이 미워서 없던 죄까지도 만들어 씌운 것 같군요. 귀한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하찮게 여긴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가 아닐까요? 이거 진짜 그 소위 죄수들로 구성된 부대, 우리 영화 실미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네요. 저도 영화에서만 봤는데 네.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봉반야사하면서 야 이거 리얼 스토리인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네. 뭐 독일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은데 독일군도 또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임무에 또 투입이 되고 또 상황이다 보니까 전투도 굉장히 무섭게 했을 것 같고 좀 전쟁의 광기를 키우는데 또 한몫을 한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사실 뭐 그 오늘 독소전 이렇게 스탈린의 무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2차 대전에 큰 면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영화 또 라이언 일병 부하가 크긴 하거든요. 네, 오마하비치인가요? 예. 오바마? 네. 뭐 그게 무슨 뭐 흐름 바꾼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보통 하는데 이 독일과 소련과의 전쟁도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의 3대 무기 살펴봤고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입니다. 뭐 역사의 가정. 소용은 없는데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기가 있었다면 초반에 뭐 이렇게 다른 이 전세가 펼쳐졌을 것 같다. 혹시 뭐 그런 예 들으실 만한 거 없을까요? 다른 걸 추가한다면 저는 뭐 우리 전에도 얘기했던 히틀러가 심의 그 반격, 이 보복 뭐 이런 쪽으로 만들었잖아요. V1, V2라든지 네. 뭐 메사추미츠 제트 전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일찍 나왔다면 전세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소련군 입장에서 네. AK-47을 다시 얘기하고 싶은데 아이고는 미래에서 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에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 여행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실드, 이 방패 있잖아요. 그 캡틴 아메리카 쓰는 거 또는 방탄복. 진짜 2차 대전 영화를 보면은 아니 거기 총들을 그냥 막 달려들잖아요. 돌고가 프로하고 얼마 전에 고지전 영화도 봤었는데 그거 진짜. 요즘도 대테러 작전할 때는 방패 있지 않습니까? 실드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방패를 안 써서 이해가 안 가요. 간단한 방패라도 들고 아니 달리면서 쏘진 않거든요. 달려가다가 뭐 이렇게 자세를 잡고 쏘는 거니까 실드가 좀 있었으면 방패. 네, 그럼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지금도 없잖아요, 그거. 그렇죠. 저도 그 정규군은 쓰는 거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대테러 작전할 때는 이제 스와트 대죠 방패를 갖고 있죠. 근데 2차 대전 때도 보면 저격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 보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쓰는 형태로 해서 그런 적용은 있었어요.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탈린의 무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더 손쉽게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카투사가 우리 한국전에 쓰였던 거군요. 그러니까 소련이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전 T-34 외에 T-34 2세대 쓰는 거니까 외에 뭐 이제 이런 로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투기 뭐 다양하게 이용했죠.